서기 800년 로마 성베드로 성당 성탄 미사에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는 로마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처음으로 서유럽을 통일해서 유럽 최대의 왕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통치기간 동안 카롤루스 대제는 영토를 엘베강, 에브로강, 그리고 로마의 북해까지 넓혔습니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받은 황제 대관식은 유럽이 400년의 혼란을 마감하고 복구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뛰어난 과학자, 예술가를 궁으로 불러 모아 잊혀질 뻔한 많은 고전 학문을 지키고 계승했으며 고유의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814년)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 프랑크 왕국은 곧 분열됩니다. 그의 자손은 제국을 나눠 차지했는데 동부 독일 지역과 서부 프랑스 지역은 점차 명백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두 왕국은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힙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부터는 바이킹의 침략도 받게 됩니다.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왔습니다. 주로 바다에서 침략해 땅을 빼앗고 때로는 말을 타고 싸우기도 했으며 또 영국 동부에서처럼 어떤 곳에서는 영원히 정착해 살기도 했습니다. 영국 동부는 8세기 말부터 바이킹의 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100년 이상 버텼지만 바이킹은 결국 여기 플렘보로곳과 동요크셔의 해안을 통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인 793년에 바이킹 함대의 긴 배는 노썸벌랜드 해안에서 얼마 떨어진 린디스판 섬에 정박합니다. 이곳의 크리스트 교인들은 초기 수도원을 세우고 700년경에는 린디스판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최초의 수도원은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됐고 노르만족은 이곳에 11세기경 작은 수도원을 대신 세웁니다. 영국 동부가 몇 차례 바이킹의 침략을 받으며 657년에 세워진 대수도원도 파괴됩니다. 노르만족이 세운 작은 수도원 역시 없어졌고 13세기 이후에는 오늘날과 같은 유적만 남게 됐습니다. 남쪽에서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이 이탈리아 남부의 사르디니아, 프랑스 남부 그리고 스페인 북부를 공격했습니다. 배도 거의 없이 그들은 지중해 서부를 침략했고 9세기 말 10세기에는 남부 유럽의 상당 부분을 빼앗습니다. (9세기) 말 마자르족은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 서유럽을 침략합니다. 바이킹, 이슬람, 마자르 100년 이상 서유럽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955년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마자르와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유럽 중부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962년 오토 1세는 카를로스 대제의 계승자로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이 화려한 보석의 왕관은 대관식에서 사용된 것이며 훼손되지 않은 채 수세기 동안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당시 동로마 제국도 서서히 기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되찾았고 9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남동부를 그리스 정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성 크릴로스와 성 메토디오스는 처음으로 그리스 정교를 신봉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슬라브족과 다른 민족들을 개종시켰으며 콘스탄티노플에서 온 선교사들은 100년에 걸쳐 키예프조 러시아를 기독교로 개종시킵니다.
그리스 정교는 지금도 러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북부 자고르스크의 교회에 모인 군중이 부활절을 축하하는 이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는 서양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서유럽은 대부분 지역에서 권력이 분산됐습니다. 군대를 이끌며 왕의 이름으로 재판을 주관했던 힘있는 귀족들이 군주에게 약간의 충성만을 표하고 권력과 자귀를 아들이나 다른 자손에게 세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도원과 주교도 움직일 수 있었으며 스스로를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르망디공 윌리엄 같은 몇몇 귀족은 왕국 전체를 계속 정복하고 장악했습니다. 이 베이유 벽거리에는 1066년 그가 영국을 정복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기사들이 재산을 늘리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던 자들보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족과 기사 모두 힘을 축적하던 11세기 유럽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구가 증가하자 새로운 농장의 개척이 필요하게 됐고 북해 해안을 따라 많은 습지가 농지로 개간됐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커져나갔습니다. 독일의 쾰른에서는 150년간 무려 3번이나 도시를 감싸는 방벽을 쌓았으며 크기는 2배를 넘었습니다. 이 그림은 인구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년경 유럽의 인구 규모는 300년 전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는 항상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1143년 한 게르만 백작은 르베크를 재건했습니다. 연대기 편자인 헬몬드에 의하면 모든 나라로 사신을 보내 땅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가족과 함께 르베크로 오라고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주 먼 곳에서까지 이 도시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화려한 중세 후반의 상가를 보면 당시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도시가 분쟁을 없애고 서로 다른 시장으로 쉽게 왕래하기 위해 동맹협정을 맺었습니다. 독일 르베크에서 주도했던 한자 동맹은 이런 협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런 동맹체계는 르베크에서 서쪽으로는 런던까지, 동쪽으로는 노브고로드까지 확대됩니다. 동맹도시 사이의 교역로를 다스리는 영주에 대한 처우는 평등했습니다. 따라서 목재와 모피, 곡물과 생선을 유럽 전체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활기찼던 함부르크 항구의 모습입니다. 남부에서는 300년 동안 아랍의 지배하에 있던 지중해 연안 지역이 이탈리아에 의해 개방됩니다. 제노바의 상인은 주로 프랑스와 스페인 해안을 따라 항해했고 무역상은 피사에서 남아프리카 해안까지 누볐습니다. 베네치아의 상선은 콘스탄티노플과 시리아 그리고 레반트 지방까지 항해했습니다.
아말피 사람도 베네치아 상인이 다니던 길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내륙무역권은 북지중해에서 영국까지 연결됩니다. 지중해 무역이 이토록 급속히 성장하고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까닭은 유럽의 영토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군 운동 때문입니다. 십자군은 이탈리아 상선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물자를 공급받았으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는 이 새로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한 항구였습니다. 베니스는 13세기 초까지 해군력을 증강시켰고 십자군은 이들의 힘을 필요로 했으며 지중해에서 이들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십자군은 교황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카롤루스 대제 이후 교회는 수도사들에 의해 좌우됐고 11세기 초에 교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의 자질이 개선되면서 신도들에 대한 의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개혁 운동은 부르고뉴의 클루이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움직임은 그 후 리에보 수도원처럼 멀리 떨어진 곳까지 확산됐습니다. 이 수도원은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원 유적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리에보가 세워지기 전인 11세기 중엽엔 로마 교황도 이 교회 개혁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1095년 셀주크 투르크에 포위당한 비잔틴 제국이 로마 교황 우르반 2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교황은 십자군을 결성합니다. 소유럽 크리스트 교도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수만 명의 십자군이 바다와 육지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원정에 나섭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지 탈환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순수한 신앙심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도를 몰아내는 것이 자신의 죄를 면죄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초기 원정길에서 대부분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들어왔던 예루살렘이 천국의 예루살렘인지 속세의 예루살렘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든 십자군이 신앙심 때문에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잔소리가 심한 부인을 피해, 또 다른 사람은 동쪽에서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싶어 십자군에 참가했습니다. 바로 이 십자군이 1096년 콘스탄티노플에 모여 비잔틴 제국의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이슬람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의 일시적 분열로 이들은 1097년 니케아를 탈환할 수 있었으며 1098년엔 안티오크를, 그리고 1099년에는 예루살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탈환한 성지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한 수비대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호스피털 기사단과 템플라 기사단입니다. 십자군 귀족은 아카와 같은 해안 도시에서 이탈리아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며 사치와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들은 커다란 성 안에서 서쪽 지방의 주민과 귀족에게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고립으로 십자군 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레벤트에서는 십자군이 100년 정도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2세기 후반 이슬람은 또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지도자 살라딘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도의 침략에 맞서 성스러운 전쟁 지하드를 이끌었습니다. 탈환한 지 100년을 못 넘기고 십자군은 1187년에 또 예루살렘을 빼앗깁니다. 이때부터 십자군 원정에 나선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군이 레반트 지역만 원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독일, 폴란드, 헝가리 지역인 유럽의 북동부에 있던 그리스도교 나라들은 동쪽으로 전진하며 주변의 이교도를 정복하고 개종시켰습니다. 티우튼 기사단은 발트의 남부 해안을 장악하기 위해
이 원정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13세기) 초 이탈리아의 성 프란체스코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십자군이었습니다. 폭력수단으로 기사를 고용했던 다른 십자군과는 크게 대조적으로 순수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는 칼을 통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지금처럼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도 정신은 성 프란체스코 시대의 서구의 삶의 방식이었고 사회제도였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서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로 만든 성입니다. 1170년에 쌓은 소포크 바닷가의 이 오포드 성은 바다에서 영국으로 침략하는 공격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륙의 적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북쪽 노선볼랜드에 있는 밤버그 성은 노선부리아 왕국의 옛 수도를 바라보며 위풍당당하게 북해 위에 솟아 있습니다. 방어를 목적으로 세워진 이 성은 점차 영주 일가의 주거지가 돼 통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사와 귀족이 특권을 누리며 맹목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가신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따금 왕권을 위협하며 내란을 일으켰고 왕에게 조약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1215년 영국의 대헌장처럼 귀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공식적인 보장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13세기에 평민이 의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입헌제적인 의미에서 귀족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의회 제도에는 분명히 지위가 다른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개개인으로 참여하는 귀족이 상원을 이루고 각 고장의 대표와 함께 선출된 기사가 하원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양원제도의 시초로 그 후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하면서 많은 기록들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영국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기록으로 1086년에 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기록물이 나왔고 이것을 관리한 사람들은 대학에서 공부한 평민 집단이었습니다. 대학은 13세기 파리와 옥스포드, 볼로냐 등 유럽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말엽까지 서유럽에서는 독특한 문화, 경제와 국가조직 형태가 발달합니다. 동서양 문화가 교류되고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아라비아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단 하나 순수한 유럽적 요소는 교회의 권력과 영향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문화는 이 링컨 성당과 같은 대성당에서 가장 잘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달은 유럽 내에서만 한정됐습니다. 십자군이 건설한 나라는 대부분 100년이 못 가 무너집니다. 발트해와 동유럽 그리고 헝가리의 평원에 서구 체제를 옮겨 심으려던 시도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오래지 않아 중앙아시아로부터 새로운 공격을 받아 대부분 무너지게 됩니다. 이 중앙아시아 몽고의 공격은 유럽의 기독교 문화까지 휩쓸어버리고 맙니다.